안녕하십니까. 편한 뉴스의 블랙커피입니다. 약 20여일 만에 다시 찾아온 편한 뉴스는 오늘은 좀 다른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 저희가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모였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기소침해졌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지금. 예. 자, 한 분의 목소리가 안 들리시고 다른 한 분의 목소리가 새롭게 들리셔서 아마 조금 누구지? 혹은 어디 가셨지? 왜 그분의 목소리가 안 들리지?" 라고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분은 오늘 이제 사회에 걸쳐서 이제 준비한 뉴스가 있는데, 오랜만에 얘기하려니까 말이 잘 떨어지지 않네요.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아, 그럼 기꺼이 그렇게 하셔라." 네. 그래서 고양이 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였습니다. 베라파파 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라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목소리 나 아는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분명히 좋은 역할들을 또 하실 거라 믿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요. 어 시작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분의 익숙한 목소리 혹은 새로운 뉴페이스의 목소리로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베라파파 님의 기사를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사는요.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초고령화에 대한 어떤 사설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다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초고령화 시대 방안 대책 당구 및 정부 정책 보완점에 대한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요약한 사설은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사설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2024년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현재 약 19%로 연내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소위 이야기하는 2030,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47세까지 해당되는 연금 정책이나 노동력 고갈 문제, 그리고 재정난 심화, 그리고 복지 정책 등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까지 동반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금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들이 내고 있는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 노후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후 대책을 낼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문제점으로는 사회 경제적 부담 증가,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 노인복지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노동시장의 대응, 그리고 노인복지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것과 사회적 참여 촉진, 그리고 융합적 접근, 그리고 가족, 지역, 사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해결 방안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까지 겹치는 이 상황에
정부의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떨리시죠? 예. 이게 오랜만에 그 방송에 제 생 목소리를 내려니까 이게 숨이 턱턱 막히네요. 네. 답양만으로 많이 보시고 그리고 내용을 네.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짧게 이제 해 주셨는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다. 그래서 앞으로 어 곧 이제 19%가 진입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고 20% 이상이 되면은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좀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정책과 그리고 노인 정책 그리고 현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정책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또 해 보았으면 싶어서 크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유롭게 들으시고 들어 주시는 분들께서도 생각하시고 계신 거 아니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으신 일들이나 내용들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 올라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새롭게 해 보려고 하고요. 다음은 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터미널님 준비되셨나요? 말씀 예. 가능하신가요? 예.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예. 있죠. 예.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예. 그러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상황의 변화, 이거를 저는 이제 담당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번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 첫째,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최근 한 달 새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37만 9천 개 증가했는데 재밌는 거는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고 60대 이상에서 29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한 고용 증가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그다음에 숙박 및 음식업, 보건 및 사회복지 업종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제조업 분야는 4만 9천 개가 증가했는데요. 이게 무슨 영향이냐면 요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송 장비, 뭐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가 좀 눈에 띄었다. 근데 이거 외에는 다 사실은 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비인기 종목이거나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인해 늘어난 일자리입니다. 20대 청년들은 어디로 많이 갔느냐 하면은 이제 숙박하고 음식업에서 많이 증가한 걸 보여주고요. 여기가 또 가뜩이나 안정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청년층들의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계열을 좀 길게 해서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는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직 기피가 일단 3, 40대에서 그 기피하는 비율이 매우 늘어났고 반면에 이제 돌봄 서비스 분야 있잖아요. 뭐 고령화로 인해서 뭐 혹은 육아는 별로 없겠네요. 고령화로 인한 일단 돌봄 서비스 분야가 구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구직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0대 이하의 제조직 구직은 15% 감소했고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는 급증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적으로는 구직 대비 구인 배율이 증가했는데 왜 광주냐 하면 또 여기도 자동차 관련된 그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다 미스매치입니다. 뭐 제주, 제주, 강원, 대전, 광주 이 정도 빼면은 다 미스매치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이래서 불균형해지고요. 그 전보다 많이 불균형해졌다고 이제 지적하고 있고, 적절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외국인을 진짜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어떤 그 사항, 보고서 이런 부분은 1월 3일인가 그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라는 그 보고서를 냈고, 지역별 고령화 현황하고 그에 따른 영향에서 일자리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많이 좀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일본은 다 같이 돈을 안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원들의 급여를 약간 안 주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선회를 오래전부터 한 상황이고, 드신 분들 이제 연장 근로 할 때 되게 이제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60 몇 세에 이제 다들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퇴직하고 동일 노동하는데 왜 동일 임금 안 주냐 해서 소송을 건 적이 있는데, 그거는 승소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비슷한 소송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노동자가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원해서 연장한 거잖아. 그리고 회사가 너에게 동일 노동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해서 너 60%만 하고 회사도 60%만 줘. 라는 식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부서도 그렇고 전 일본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주부도 나와서 일하고, 노인도 퇴직하신 분들도 연장 근로를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면서 외국인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 이게 지난 잃어버린 20년 이후 10년간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아베 정권 때부터 이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나름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약간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진 않지만 전체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40년에 일본이 고령화 피크를 치는데요. 2050년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한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터미널님 말씀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의견들, 다른 분들. 먼저 저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터미널님께서 아까 같이 일하는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예. 실제 수요가 좀 그러니까 있어요? 많이? 계세요? 사람이 진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션을 전에 부장일 때 100%가 있었다면 그때보다 60%의 미션을 설정한 후에 아. 급여도 60%만 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1년마다 재계약하는 식으로 다니시고 아. 계시고, 그분은 심지어 지금 그만두고 싶어 하세요. 근데 회사가 붙잡아요, 그분을.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경험이 그만큼 있는 사람이 그쵸, 없을 그쵸. 뿐더러. 그쵸.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일본 사회가 이게 약간 합의가 된 거는 음. 그 사람한테 60%를 줘야 나머지 40%로 젊은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전 사회의 컨센서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야 음. 얘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게 일종의 있어서, 배려네요. 뭐 배려라고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 합리적인 합리적 조정 같아요. 그냥 이제 조정. 사회 각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부터 이 조정을 시작해 보는 게 어때라는 식이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일본 정부는 돈이 없잖아요. 빚만 네. 있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내몰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 국민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옛날에 일본 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가족 수당이라는 수당이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보였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있을 시, 아내가 일을 하지 않을 시, 전업주부일 시 2만 엔을 더 준다던가, 아이가 음. 있으면 만 엔을 더 준다던가,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이런 수당을 주는 회사가 많이 사라졌고요, 일단 첫째로. 둘째로는 세액공제를 이제 안 해주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 예전에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가족 인원수에 따라 그렇죠. 가지고 혜택을 얻었던 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이 네. 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 전업주부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음. 대신에 이제 자민당 정권이 했던 게 뭐냐면 노동시간을 줄여라.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라. 여성 임원을 늘려라. 라는 주문을 기업 돌아다니면서 아베 총리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그 짓만 하고 다녔어요, 사실. 그래서 여성의 일자리가 한국보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뜩이나 자영업자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그 비율까지 생각하면은 급여를 받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20, 30대도 많고. 예,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M자 커브라고 하는데, 그 20대, 30대 초반까지 커리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이제 구직을 해서 다니는 그거를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M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사실상 이 M자 커브가 사실상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출산율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좀 힘들지만,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 먼저 일어났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대로 저희가 네. 답습하듯 따라가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 터미널님께서 그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본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도 아마 귀담아서 듣고 '이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록 저희가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게 그래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른 네. 분들 의견은 또 어떠신가요? 네, 뭐 없으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정년이 이제 62세로 늘어났는데, 지금 늘리고 있어요, 점점 여기는. 그리고 62세로 늘어났는데, 이제 62세에 퇴직하고, 대부분 다시 연장 근로를 3년 정도 하고 이제 물러나는 게 대충 국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리고 연금에 관해서는 여기도 상당히 많이 좀 간당간당한데, 연금 그 제도의 개혁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오랜 시기열을 갖고 오랜 기간 합의를 해온 결과, 그러니까 지금 연금 받는 게 아마 10 몇 년 전 합의한 결과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상황이고, 점점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뭐랄까요? 좀 큰 무리 없이는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처럼 약간 다 불안해하고 이런 정도는 일단 아닌데, 다만 이제 손해 보네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일본 얘기 들으는 이유는 일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길을 먼저 갔는데, 그러니깐요. 예. 얘네가 잘한 부분은 우리가 좀 보고 저렇게 하면 되나 하는 게 있고, 못한 부분은 철저히 좀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빼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이런 상황들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연금도 궁금한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비율을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서 네. 이제 일자리를 추진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들의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가서 소일거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서 아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기억나진 않는데 그 플러스를 적잖게 그걸로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맞고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가 만든 일자리라는 그 단어가 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일본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기업들한테 다 맡겼어요. 그냥 노인 일자리도 니네가 만들어라고 이렇게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음. 두 나라의 상황이 뭐가 다른 거냐면 우리는 야 노인들이 힘드니까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겠다. 노인 빈곤율이 일단 우리나라가 너무 높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그만 선이거든요. 네. 정부가 행하는 조그만 선인데 전체적 그림으로 조망을 하면 되게 거대한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면 기업이 알아서 경기가 좋을 때 조금씩 보수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놔서 자기가 그 불경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도 노인들을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도 고용을 유지해주고 젊은 애들 계속 고용할 수 있고 이런 체력을 기업이 유지하는 것과 정부가 나서서 뭔가 복지로서 선의로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저는 일단 차원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더 낫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저는 기업이 일자리를 담당하는 게 대부분의 일자리를 담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는 거기에서 서포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을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노인 일자리 그것을 이렇게 지자체에 신청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교육도 네. 받고 이렇게 일정 시간에 교육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이수를 하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 다른 노동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알기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일거리를 내가 찾는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 말씀으로는 그랬어요. 한 200여 명이 신청을 하고 200명 넘게 신청을 했고 지자체니까는 각 동네에서 다들 모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한 40여 명이 뽑혔다라고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말씀으로는. 와, 5대 1의 예. 경쟁률.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냐. 몰랐다.' 마침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가 이거다 보니까는 이렇다 보니까 좀 귀담아서 열심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학원에 이제 배당을 받았는데 일거리를 받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소일거리로 약 1 시간 반씩 이렇게 일을 해 주고 26만 원인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한 달에 이제 26만 원인지 29만 원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더라도 연금 플러스 이제 그 금액이 귀한 거잖아요, 아예 일을 못 하는 것보다는. 예. 하다못해 이렇게 뭐 식료품을 더 살 수 있고 그 정도면은 그렇게 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야?"라고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엄마." 이제 그게 어딘지 하여튼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득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고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도 궁금해지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정책의 복지와 복지성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배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게 이제 이 사건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는 그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노인들에 대한 배려로 일자리가 공급이 되는 거라면 듣게 되는 게 없을 때 그런 것이 되어져 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럼 그 40여 명은 또다시 이제 '일자리를 놓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해서 어떠한 숫자를 채우고 '노인 일자리가 이만큼 늘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늘 저희가 편한 뉴스를 하지만 편하지 않은 매우 불편한 시선 진실이죠. 네. 네. 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좀 제가 좀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네. 네.
아까 네. 혹시 넘어가기 네네. 전에 예. 제가 터미널님 말씀을 좀 듣고 네. 사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번에 제가 이걸 기사 준비를 하면서 네. 좀 아까 터미널님이 얘기하신 뭐 일본 쪽이나 해외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본 기사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아까 터미널님 얘기했을 때 기업이 추진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부의 네. 정책보다. 근데 너무 여러 가지를 봤는데 몇몇 나라는 뭐 기업에 맡기는 기업도 있었고 뭐 몇몇 나라는 정부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는 나라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 기업으로 가니까 이게 뭐 연도마다 아니면은 뭐 기간마다 너무 갭 차이가 큰 거예요.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직업 현상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뭐 조건이나 이런 게 매번 다르잖아요, 사실. 뭐 내가 내일 그만둘 건데 그 다음에 바로 이직할 거야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 한 몇 개월 더 쉬고 이직할 거야라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노인 정책으로는 뭐 한시가 급한 사람도 많을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기업이 만약에 우리가 안 뽑는다, 구인구직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저도 사실 아까 들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좀 이제 터미널님 의견에 좀 반해서 사실은 기업이 추진하는 것보단 정부 정책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개편되고 좀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알 수 있게 편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본의 예는 일본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이 있는 네네. 국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고용을 하면 사람을 쉽게 기업도 자르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으로 미국이었으면 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나라의 특수성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자마자 저랑 이제 봄님께서 둘 다 이렇게 오케이를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나라의 사람들의 국민성, 그게 사회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 통념이란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서로가 합의가 된 게 아닐까. 근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 뭐랄까,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러니까 재판 결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터미널 님께서. 근데 예예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 허용적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짧게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똑같은 정책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그 결과물이 '일본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또한 했거든요. 알 수는 없습니다. 뭐가 맞다고 말씀하는 것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잠깐 저희가 익숙한 그분이 올라오셨는데, 네, 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원년 멤버인데 원년으로 끝난 큐입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몇 회였죠? 3회 땐가 4회 땐가 전청조 사건이 한참 시끄럽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올라오셔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큐님이십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 들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돈을 벌어서 이 나라를 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일단 인구가 너무 절벽을 넘어서서 그냥 아주 낭떠러지가 되었어요, 지금. 아니, 중간에 돈을 버는 인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을 그렇게 펼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인구가 절벽인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것 같아서 좀 빨리 돈을 벌어서 지금 어느 나라에 갈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독도 지키셔야 되는데. 독도는 지켜야 되는데 어떡해요. 독도는 지켜야 되는데 제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독도를 지켜야 되죠. 독도를 지켜야 되고 함부로 남에게 이 땅이 너네 걸지도 모른다는 여지를 이만큼이라도 보여주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이라 살짝 두렵다.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내일 되겠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퓨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자주 올라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함께 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고. 자, 마이크를 끄시고 계시고 계속 톡을 주시는 이범님? 말씀 어려우신가요? 네. 저는 베라파파님의 인구 구조 말씀하실 때 네. 사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맨날 그림 찾아보던 거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네. 저출생 문제가 지금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 저 그림만 봐도 생산 인구가 너무 적어지고 부양 인구가 늘면서 이게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되겠구나 이걸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랑 연결해서 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럽 쪽처럼 이게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약간 우리도 이제 섞일 필요가 있고 지금 그 속도가 더디긴 한데 외국인 노동자들 이민 정책을 조금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애들 교육이라던가 본인도 생각하시기를 한국인들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정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얼굴색이 다르거나 쓰는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혼자 다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현실적인. 이제 나눠진다는 의미에서 네. 마치 북극에 있는 썰매 개가 된 듯한 심정으로 개를 계속 늘려야 된다고 옆에 개가 한 마리 늘었는데 개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희가 썰매개가 되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널린 아량과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표시를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거의 이제 시즌 1의 끝날이었나요? 9회 때 제가 가져왔던 기사 중에 아마 제천에서 귀화하는 몽고인들, 그러니까 몽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려인들을 받는다라는 기사를 제가 가져왔던 기억이 얼핏 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의 질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거나.
기왕이면 고려인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 일단 생활 습관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생김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이렇게 단어를 말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 그러나 이렇게 아직 그런, 마치 그 1900년대 하반기 때, 하반기가 아니죠. 1900년이 막 지났을 때 그때의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물들을 지나고 보려면은 적어도 한 20년 후는 지나야지 그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저희가 정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너울님 많이 기다리셨네요. 너울님. 네. 네. 네네. 너울님께서 좀 알아듣기 쉽게, 혹은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울님의 정책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고령화 정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경로당에서 5일 동안 점심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21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정책이 상당히 그 고령화 정책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8일 날 총선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하는데 비용과 노동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를 이제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정부도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던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을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지만, 간병비 부담이 이제 국가에서 간병비 부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냐? 11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범 사업을 했으니까 2027년부터 본 사업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간병 지원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간병 지원 정책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병 지원만 하면 쉽지 않다, 기술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최근에 의료계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AI로 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조금 경제 얘기인데요,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락률, 이제 바이오계에서 JLK라는 이제 코스닥 주식회사가 있는데, 얘는 의료 AI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등락률이 730%, 한 7배 올랐네요. 그 밑에 이제 뷰노, 루닛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5배 이상 오른 의료 AI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얼마나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세금이 11조에서 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 매년 15조가 들어갈 텐데,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당장 적자로 전환되고 28년부터는 25조 원이 전부 고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노인 복지에 대해서 지나친 경쟁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 표심을 위해서 정책을 약간 표심 쫓기로 하고 있다라는 약간의 공격을 하면서 현재 정부는
민주당의 경로당 5일 급식은 지나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님께서 이제 저출산의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결책이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과잉 경쟁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과잉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에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거는 지방에만 쏟아부은 건 아니고 출산율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380조를 쏟았는데, 아직 합계 출산율이 0.7명이고 이번에 0.6명까지 깨졌다는 소식도 아주 약간 들리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별자치시 이런 말들 많이 나왔잖아요. 대전특별자치시라거나 혹은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이런 특별자치 그런 구역들을 선정하는 게 지방 균등 발전에 정부의 지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참고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유럽 이야기를 해주셔서 유럽을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웨덴 있습니다. 스웨덴은 1920, 30, 40년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0점대가 아니라서 별로 뭐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이때 당시로 2.1명 수준, 그 다음에 막 1점대까지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어서 스웨덴이 엄청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책을 좀 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미르달 부부의 정책 제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인구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저출산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저출산 해결만으로 뭐가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빨아들이는 정책을 했습니다. 빨아들인다. 표현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많이 흡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16만 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 인력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입니다. 보통 이제 5만 명, 뭐 많아봐야 10만 명 이러는데 16만 명으로 정책을 도입했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민을 많이 정책을 하는 게 좋냐?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또 가져왔습니다.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영국, 미국, 다양한 국가들이 이민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스웨덴 하기 전에 독일 얘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이민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을 제일 많이 받았음에도 현재 2023년도 GDP가 마이너스 0.3%일 것이다. 경제 성장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유럽의 아픈 손가락으로 독일이 꼽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을 많이 받는 거랑은 좀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스웨덴, 아까 전에 제가 스웨덴이 저출산 정책을 펼쳐서 좀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2022년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불과 1년 만에 스웨덴은 갱단의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스웨덴이 이민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 이민자들의 2세들이 이제 불편한 거죠. 왜 우리를 이민자로 보냐? 우리는 스웨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폭력들과 갱단과 수류탄과 총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라고도 불리는데, 또 이렇게 복지를 막 많이 해주고 이민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유럽이 또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냐? 글로벌 100대 브랜드 기업 중에서 유럽의 기업은 독일의 벤츠와 독일의 BMW 말고는 전부 다 미국,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삼성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민정책 그리고 복지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데 얼만큼 힘이 되냐는 잘 모르겠으며 동시에 이민을 잘못 받았을 경우 스웨덴처럼 갱단의 폭력에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한국이 이제 2022년 기준입니다. 한국이 38개국 중에서 3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 스웨덴은 얼마였냐? 스웨덴은 최소한 OECD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민과 복지 그리고 플러스 이민자들이 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고령화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원래 잘하셨습니다. 역시 브레인. 네, 브레인답다. 그 잠시 스웨덴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스웨덴이 유럽에서 인구 대비 이민자 수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네. 그러니까 독일은 총량이 총수가 높은 나라고요. 예. 근데 저 이야기 들으니까 사실 이민자 정책을 우리나라에 그걸 하는 거 뭔가 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이민자에 대한 이 시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백인이 아니고서야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을 잘 펼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를 여셨는데 다시 닫으셨네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셨나요? 뭔가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민 정책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도쿄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성 커플, 그러니까 퀴어까지 다 해가지고 좀 특이한 소수자 커플이라 그래야 되나, 이분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임대 아파트, 뭐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이런 거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 법적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플이면은 뭐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애자 친화적인 도시가 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거기 이제 이 정책의 요점하면서 그 도쿄도 홈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를 갖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국민의 합의하에. 뭐 일예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아직 이렇게 사회적인 저희가 이렇게 무엇을 이게 옳다라고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예, 테마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가령 지방의 인구가 이제 뭐 농어촌들 이렇게 확 줄고 그리고 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상업도시나 대도시에서 이렇게 소비해야 될 부분들을 결국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이렇게 악순환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천 이야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어 여러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농업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해 줘야 할 사람들을 결국은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쪼끔 이거를 참 배려라는 말을 쓰기가
쉽진 않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맞물려서 떨어져 나가야지만 그 도시가 살고 제천이라는 도시가 그럼으로 해서 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가 살고 그 지역이 살아야 그리고 어 저희가 뭐 대도시에 살든 소비하는 입장이든 생산하는 입장이든 각자가 다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혹시 다른 또 의견 나눠 주실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한 테마는 '대국제 결혼 시대를 만들자.' 해 가지고 이제 배우자 그다음에 아이까지 하면은 얼마나 인구가 2명 느는 거 아닙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갑자기 그죠? 예. 궁금해지네요. 저도 넘어오실 생각이 네.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미 하고 넘어왔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고 넘어가시든 뭐 계속 계시든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센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한국어 아 공짜로 가르쳐 그럼요. 주지. 뭐 예 다 해 줍니다. 네. 교과서만 좀 그럴 뿐이죠. 예 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해도 네네. 되나요? 그 이민 정책은 사실 그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민 정책을 하기 전에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뭐 정부에서 몇 명을 낳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저희한테.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애를 낳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에 비해 그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이민 정책으로 그거를 커버가 된다면은 사실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먼저 내부 상황이 정리가 되고 외부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으로 저는 계속 들려 가지고 들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좀 벌써 아쉬운 것 같아요. 벌써 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리고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인구 증가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라 정책이 좋고 정부 지원이 잘 된다면은 뭐 다문화 가정으로 뭐 그거는 반대는 아니지만 그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것보다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권의 외곽만 사실 가도 그 지역의 다문화 센터라든가 쉽게 한 예로 초등학교만 가도 굉장히 그 다문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직도 이제 그 다문화에 대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가깝게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저는 이제 경기권에 살다 보니까 어 전해 듣거나 혹은 경험하거나 보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분들도 혹은 그러니까 노동자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분들도 나라별로 해서 모임들이 있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어 좋은 기회들로 해서 그분들의 가족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 그래서 정착하여 살게 된 경우는 사실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예전에 뭐 미국으로 혹은 호주로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이민을 가고 거기서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닥부터 고생하신 분들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야기 듣다 보면은.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쪼끔 더 많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세상을 보는 뉴스하면서 다문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널린 널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려 있는 마음들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편한 뉴스는 어쩌면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미미하고 소소하다고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뭐
개인의 생각들이 뭐 잘못됐다 그러다 여기서 올라오는 말들이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비혼 여성의 정사 기준을 자 잠깐 댓글 보겠습니다. 네. 좋은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 더 나아가서 네. 인공자궁 그 시대가 오면은 매트릭스가 좋을 것 같 나오니깐요. 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주 오시는 그분께서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선이 넘었나요?" 자 저사는 돌멩이 하나 바위 하나 모두 다 받아들여서 큰 산이 되었다. 아. 저는 저도 생각이 네. 말씀해 주세요. 비혼 여성의 정자 기준도 있겠지만 저는 해외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해외로 애들 보내는 거 안 했으면 입양이요? 좋겠어요. 네, 해외 입양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나라에서 우리나라 애기들인데 애들을 키우고 그 정책을 좀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출산율도 낮은데 왜 우리 애들을 그렇게 못해요? 그 새는 바가지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쵸?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니까 굉장히 이게 서글퍼지네요. 이렇게 예. 안 그래도 출산율도 낮은데 왜 애들을 보내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살기 힘드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고령화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뭐 미혼모라든가 그렇게 따지면은 미혼모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미자립 그러니까 자립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10 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의 계층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오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저는 노인 문제 관련해서 네. 첨언하고 싶은 게 예예.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중요하지만 노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 모르긴 몰라도 2050년쯤 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인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나라에서 나의 어떤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를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사회에 섞여서 살 수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돈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살던 삶, 이게 아니고 노인이 되면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를 젊어서부터 조금 생각하시고 저는 생각했을 때 그게 어떤 공동체를 옛날에 시골 마을 공동체처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앞집, 뒷집, 옆집 한 4-5 가구 정도만이라도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좀 연습해보자. 이웃에 누가 사는지 조사하고 어떻게 사는지 서로 알아가고 관심을 갖고 그게 이런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서 아주 노인이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는 잠깐 잘라야겠네요. 제가 크로징을 지금 봄님이 말씀하신 거로 했었거든요. 자 다시. 그럼 내 거를 잘라야겠네.
아니지. 제 거를 그러니까 클로징은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다시. 자 새로운 의견으로 여기 댓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처음 들어봤는데 주제가 많이 심오하군요.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고 중립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까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주 정확하게 저도 크림님이랑 비슷한 인간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다 못 하셨는데 터미널님 혹시 이야기하시려고 그런 거였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저 너울님이랑 곧 나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다가 마이크 다시 껐어요. 예 이후에 저기 순한맛 너울님과 코스터미널님께서는 옆집에 가셔서 이제 옆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예. 더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면 될까요? 네. 없는 걸로. 네. 좋습니다. 베라파파님 처음 참여라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베라파프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주제가 이렇게 되게 작지 않고 큰 방향으로 되게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며칠 동안 준비를 했긴 했는데 근데 못 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름 소소하게 이 시간을 1 시간 쪼끔 넘게 보통 1 시간에서 1 시간 10 분, 20분 정도로서 방송을 합니다. 뭐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 열심히 보고 준비를 하지만 혼자서 이루어지기는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 하는 노 브레인스토밍 같은 주제로 제안합니다. 좀 더 딥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 브레인스토밍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고령화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직접적 경험이 없었기에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주변을 자세히 큰 눈으로 본다면 현실임을 바로 인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불과 2시간 전에 들은 내용과 어머니께 들은 저희 현실처럼 말이죠. 사람은 적어도 살아있다면 누구나 나이가 먹고 나라의 구성원으로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 인구 등 그저 신문에서 보는 단어들로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속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배려와 헌신이 함께하지 않는 개인의 복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나와 가족, 그것을 기본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어온 게 맞으니까요. 자, 오늘 2024년 1월 16일 편한 뉴스 파일럿 방송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